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는 바로 생활비 위기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팍팍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마침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12월 말 기사들이 바로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식 경제 데이터, 예를 들어 실제 임금 같은 걸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은 구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경제적으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걸까요? 이 숫자와 체감 사이의 거대한 간극,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이게 정말로 모두가 겪는 실질적인 경제 위기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의 고통에 강력한 심리적 요인과 또 정치적 계산이 뒤섞이면서 부풀려진 현상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실체에 다가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중심에 있는 미국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기사는 미국의 생활비 위기가 사실은 신기루에 가깝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 주장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실질 임금 데이터던데요.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그 기사가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데이터 때문입니다.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내 손에 쥔 돈의 구매력을 따져보면요. 미국의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힘들었다고 기억하는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실질 임금이 올랐다는 건가요? 명목 임금이 물가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구매력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숫자는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네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님, 이런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평균의 함정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상위 소득자들의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죠. 하지만 기사들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갑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상위 1%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득 하위 25%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이 생활비 위기라는 구호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죠.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이 이슈로 톡톡히 재미를 받고 이제는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나 마이키 쉐를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생활비를 2026 중간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정치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고 민주당을 맹공격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 생활비 위기, 그런 건 없다, 전부 사기다 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살기 힘들다는 대중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이터가 어떻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곧 정치적 현실이 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소득은 늘었다는데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기사들은 사람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식료품, 에너지, 주택, 이 세 가지를 집중 분석했던데요. 우선 장바구니 물가, 식료품부터 볼까요? 저도 한때 달걀 한 줄 서기가 무서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달걀 가격이 급등했던 건 사실이죠. 기사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사 사태를 그 원인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달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수십 가지 품목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전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몇 년간의 전체 인플레이션 추이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들이 오른 만큼 올랐다는 거죠. 식료품이 유독 위기감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식료품이 주범이 아니라는 건 좀 의외네요.
그럼 매달 고지서로 날아와서 스트레스를 주는 에너지 비용은 어떻습니까? 특히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사는 그게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선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에너지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더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값싼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유럽에 비싸게 수출하면서 국내 가스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전기요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정작 휘발유 가격은 2019년 이후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죠. 평균적으로 40%나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와 관심은 오르는 전기요금에만 집중되고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이 내린 건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모두가 전기요금 걱정만 할 때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왜 사람들은 떨어진 건 기억 못하고 오른 것만 이렇게 생생하게 주목하는 걸까요? 전형적인 심리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룰 심리적 요인과도 깊게 관련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주택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생활비 위기라는 주장에 가장 큰 설득력을 얻는 분야입니다. 이건 신기루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죠? 이 극심한 주택난은 주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대도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성적인 토지 부족과 수십 년간 이어진 엄격한 건축 규제가 공급을 막으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죠. 다른 대부분의 지역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건가요? 힘든 이유가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집값 자체보다는 2022년부터 급등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핵심적인 압박 요인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고통은 오롯이 새로 집을 사거나 이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서 아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정리해보면 주택 문제는 분명 심각하지만 그 고통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즉 대도시 임차인이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군요. 전 국민적인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네요. 네, 그런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 임금은 올랐고 위기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공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와 감정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기사들은 몇 가지 아주 설득력 있는 심리적, 구조적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격 수준 자체에 대한 충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물가 수준 자체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나 높아졌어요. 내 명목 임금이 30% 올랐다고 해도 매일 가던 마트에서 보던 과자 가격표가 확 바뀌어 있으면 그 자체로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공감되네요. 내 월급이 오른 건 통장에 찍히는 숫자일 뿐이지만 커피값이 오른 건 매일 아침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체감하는 거니까요. 그 고통의 빈도가 훨씬 작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귀인 편향이라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이 오른 건 내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반면 물가가 오른 건 탐욕스러운 기업이나 무능한 정부 같은 외부의 불공정한 요인 때문에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하하, 정말 인간적이네요. 내 성공은 내 탓, 세상의 문제는 남 탓. 결국 오른 임금 30%는 온전히 나의 보상으로 느끼고 싶은데 그중 25%를 인플레이션에 빼앗기는 것 같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군요. 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변동성과 미디어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창 심할 때는 달걀이나 중고차처럼 특정 품목의 가격이 갑자기 두세 배씩 뛰는 일이 잦았잖아요.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이런 극적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세상 물가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내린 건 뉴스가 잘 안 되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휘발유값 하락에 소비자들 안도 같은 뉴스는 달걀값 폭등, 서민들 한숨 같은 뉴스보다 훨씬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변화도 짚어줍니다. 상품 대 서비스 비용 구조의 변화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TV나 컴퓨터 같은 공산품, 즉 상품의 가격은 기술 발전 덕분에 계속 저렴해졌습니다. 반면에 보육, 교육, 이발 같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꾸준히 비싸졌죠. 현대인들의 소비가 점점 더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바로 그 서비스 비용이 계속 오르니까 생활비 압박을 더 타게 느끼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 바로 이자율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높아진 이자율은 공식적인 물가지표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뼈아픈 비용이죠. 이 모든 심리적, 구조적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숫자와 체감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상황을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미국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면 대서양 건너 유럽은 어떤가요? 기사들은 유럽의 상황도 함께 조명하고 있던데 거기도 비슷한가요? 상황이 꽤 다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에너지 충격을 직접 겪었죠. 그 여파로 실질 임금이 실제로 하락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서 지금은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기사들은 유럽의 진짜 문제는 생활비, 즉 구매력인 위기라기보다는 가용성, 즉 원하는 걸 제때 구할 수 없는 위기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가용성 위기라. 그건 무슨 뜻인가요? 돈이 있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가 없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이나 의료처럼 정부 규제가 심한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자유롭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혀 있죠. 그 결과 높은 가격 대신 다른 형태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배급이나 대기 현상입니다. 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이나 파리에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파트 월세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빈집이 하나 나오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면 미국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 같은 숙련 노동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돈을 주겠다고 해도 와서 일해줄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지갑에 돈은 충분히 있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원하는 집을 구하거나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거나 고장난 걸 바로 고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좌절감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생활비 불만이라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유럽이 겪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데이터와 체감 사이의 괴리 속에서 대중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그 분노에 어떻게든 부응하려고 합니다. 기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더군요. 네,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가격 통제 정책의 부활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물자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가격이 내리는 걸 원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대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식료품 가격 상한제, 임대료 통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같은 정책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이 가격 통제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면 기사들이 제시하는 더 나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해법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장기적인 해법들이 언급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입 관세를 철폐해서 소비재 가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낡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따야 하는 불합리한 직업면허 제도를 개혁하는 것 같은 공급 측면의 해법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정책들이네요. 바로 그게 생활비 딜레마입니다. 유권자들은 지금 당장 고통을 덜어줄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은 아주 느리게 작동하죠. 이 시간의 간극이 가격 통제나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기사에서 트럼프가 제안했다는 관세 수입으로 1인당 2,000달러 지급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네,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라고 꼬집습니다.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서 물건값을 올려놓고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비싸진 물건을 사라고 하는 꼴이니까요.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죠. 1970년대에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에 위험한 재탕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생활비 위기라는 거대한 현상은 하나의 단일한 위기가 아니라 신규 주택 구매자의 고통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강력한 심리적 편향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도 미국과 유럽이 각기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실질 임금 데이터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튼튼하다고 말해주지만 매일 아침 마주하는 커피 가격표나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그 이성적인 메시지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오히려 경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나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은 그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격 수준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마무리하더군요. 결코 만족스러운 해답은 아니죠.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들은 가격 통제 같은 위험한 정책이 인기를 끄는 배경에 시장과 대기업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공식 데이터는 당신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 원인을 시스템의 탐욕이나 불공정 탓으로 돌린다면 이건 단순히 경제 통계만으로는 측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인 숫자와 완전히 분리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